찰싹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강남 대치동 아파트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수백 명을 이끌었던 62세 박영희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 최수진의 손바닥이 시어머니의 뺨을 잇는 힘껏 갈겼습니다. 박영희의 입안에서 철맛이 났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울렸고 왼쪽 뺨에는 화끈거리는 열기가 번졌습니다. 손주 박서준이는 소파 옆에서 깁스한 팔을 감싸며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손주를 이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뭘 한 거예요? 최수진의 목소리는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외국계 기업 마케팅 팀장답게 평소에는 세련되고 공손했던 그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닿은 자리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30년 회사 생활을 하며 온갖 스트레스와 부당한 대우를 견뎌냈지만 한 번도 누군가에게 손찌검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박영희는 손주 서준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갔습니다. 5살 서준이는 미끄럼틀을 좋아했습니다. 박영희는 벤치에 앉아 손주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미끄럼틀 계단을 올라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도중 균형을 잃고 옆으로 기울어지며 손을 짚었습니다. 그 순간 서준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희는 급히 달려가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준이의 오른쪽 손목이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즉시 택시를 잡아 타고 인근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손목 골절이었습니다. 의사는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영희는 치료비를 지불하고 서준이의 깁스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최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수진은 회사에서 바로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최수진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준이의 깁스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영희가 사과하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최수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박영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박영희는 그 충격에 비틀거렸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제대로 못 봤으니까 우리 서준이가 다친 거잖아요. 할머니 자격도 없어요. 최수진은 존댓말조차 버렸습니다. 반말과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박영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의로 아들 내외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전세 사기를 당해갈 곳이 없던 아들. 박민준과 며느리 최수진을 자신의 20평 아파트로 데려온 지 불과 석 달이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며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무언가 결심하는 빛이 어렸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며느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도대체 선의로 받아들인 며느리는 왜 이토록 변했을까요? 모래놀이를 금지하고 명품 가방 세탁으로 폭언하더니 이제는 손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박영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영희는 62세였습니다. 30년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임원까지 올라갔던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여성이 임원이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그는 실력과 끈기로 해냈습니다. 은퇴 후에는 강남 대치동에 마련한 2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박민주는 35살의 IT 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독립적이고 자존감이 강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왔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습니다. 석 달 전 봄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희는 그날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민준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전세 사기 당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책을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민준은 2년 전 결혼하며 서울 외곽에 전세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대출을 여러 건 받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준 부부는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박영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최수진도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당분간 함께 살아요. 박영희의 아파트는 20평이었습니다. 방이 2개였고 거실도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가족이 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께 폐를 끼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인데 뭘 그래요? 빨리 짐 싸서 오세요. 손주 서준이도 보고 싶고요. 일주일 후 민준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큰 방은 민준 부부에게 주고 작은 방은 서준이가 쓰기로 했습니다. 박영희는 거실 소파를 접이식 침대로 바꿔 그곳에서 잤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수지는 공손했고 민주는 감사해했습니다. 서준이는 할머니를 따랐습니다. 박영희는 손주를 돌보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에서 불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사용 순서 때문에 짜증을 냈고 저녁 식사 메뉴에도 불평했습니다. 박영희는 며느리의 스트레스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전세 사기로 충격받았을 테고 좁은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불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실을 먼저 쓰고 저녁 식사는 수진이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영희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했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회사 일로 바빴고 집에 있을 때도 피곤해했습니다. 박영희는 아들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전세 사기로 힘들어하는데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영희는 손주를 돌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서준이는 할머니를 좋아했고 함께 놀이터에 가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박영희는 서준이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간섭은 그 행복마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박영희는 서준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서준이는 모래놀이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래밭에는 다른 아이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신이 나서 모래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희는 벤치에 앉아 손주가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경쾌했습니다. 1시간쯤 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준이의 옷과 손에는 모래가 묻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진이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은 서준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서준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온몸에 모래가 왜 이렇게 묻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박영희는 당황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모래놀이 좀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렇게 놀잖아요. 수진은 서준이에게 다가가 옷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박영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모래에는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즘 놀이터 모래에서 고양이 배설물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서준이가 손을 입에 넣으면 어떡하려고요? 박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육아를 해봤고 손주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걱정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수진은 서준이를 데리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서준이를 씻겼습니다. 박영희는 거실에 홀로 남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간섭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서준이를 모래 놀이터에는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주말에 깨끗한 실내 놀이터에 데려갈게요. 민주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박영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날 밤 박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선의로 아들 가족을 받아들였는데 점점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래놀이 하나 시키지 못하다니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박영희는 참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도 전세 사기로 힘들 테고 좁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게 스트레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흘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영희는 서준이를 데리고 아파트 내 작은 공원에 갔습니다. 모래놀이는 안 되니 그네와 시소만 태웠습니다. 서준이는 조금 시무룩해 보였지만 그래도 그네를 타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진이 퇴근했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서준이 밖에 나갔다 왔어요? 네, 공원에서 그네 좀 탔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영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저녁 준비를 마쳤습니다. 식사 시간에 수진은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박영희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제 손주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준과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박영희는 거실 소파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했고 민준은 조금만 참으라고 달랬습니다. 박영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이 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박영희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손주와도 집안에서만 놀았습니다. 민주는 점점 더 늦게 퇴근했고 집에 있을 때도 방에만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지는 회사 세미나에 참석하러 나갔고 민주는 골프 약속이 있다며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박영희는 홀로 집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과 화장실을 닦고 방도 정리했습니다. 서준이의 가방을 보니 지난주에 놀이터에서 흙이 묻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가방을 세탁하기로 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려고 빨래를 모으다가 거실 소파에 놓인 수진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가방이었는데 얼핏 보니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며느리를 위해 가방도 함께 세탁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에서 고생하는데 집에 와서 쉬도록 집안일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박영희는 수진의 가방을 들어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세제를 넣고 표준 코스로 돌렸습니다. 세탁이 끝나고 가방을 꺼내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햇볕에 말리면 깨끗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준비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며느리가 좋아할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오후 5시쯤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가방부터 찾았습니다. 소파에 엎자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머님, 제 가방 어디 있어요? 박영희는 부엌에서 나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가방이요? 제가 세탁해서 베란다에 널어뒀어요. 손때가 좀 묻어있길래 깨끗하게 빨아줬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뛰어갔습니다. 널려있는 가방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박영희는 놀라 베란다로 갔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들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만데요? 이거 명품 가방이에요. 3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세탁기로 빨았어요? 박영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명품 가방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일반 가방인 줄 알았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가죽 가방을 세탁기로 빨면 어떡해요? 이제 완전히 망가졌어요. 누가 이런 걸 세탁기로 빨아요? 어머니가 실수했어요.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영희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몰랐다고요? 이 나이 먹도록 명품 가방 하나 못 알아봐요?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물건 망쳐놓으려고.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박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부러라니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선이었어요. 며느리 도와주려고 한 건데. 선이요? 이게 선이에요? 300만 원짜리 가방을 망쳐놓고 어머님은 돈 개념이 없으세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가방 샀는데요. 수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박영희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회사 생활을 하며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수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골프에서 돌아왔고 박영희는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명품 가방은 물 세탁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수진이가 화낼 만도 하죠. 민준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박영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희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품 가방 사건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수지는 박영희와 말을 섞지 않았고 민준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박영희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습니다. 손주와도 집안에서만 놀았고 며느리가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영희는 서준이와 집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답답해하며 밖에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 나 밖에서 놀고 싶어요. 놀이터 가요. 서준이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박영희는 고민했습니다. 모래놀이는 안 된다고 했지만 미끄럼틀이나 그네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계속 집에만 가둬둘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잠깐만 놀다 오자. 모래는 안 되고 미끄럼틀만 타는 거야. 서준이는 신이 나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박영희는 손주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고 햇볕은 따스했습니다. 놀이터에는 다른 아이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미끄럼틀로 달려갔습니다. 박영희는 벤치에 앉아 손주를 지켜봤습니다. 서준이는 미끄럼틀 계단을 올라가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즐겁게 탔습니다. 박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서준이가 4번째로 미끄럼틀을 타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균형을 잃었습니다. 미끄럼틀 중간쯤에서 몸이 옆으로 기울어졌고 서준이는 손으로 미끄럼틀 가장자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헛나가며 몸이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준이는 땅에 떨어지며 오른손을 짚었습니다. 아! 서준이의 비명소리가 놀이터에 울렸습니다. 박영희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서준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른손을 감싸며 울고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준이의 오른쪽 손목이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괜찮아? 어디가 아파? 손목이요. 아파요, 할머니. 서준이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박영희는 급히 서준이를 안고 놀이터를 나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실로 가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경비원이 재빨리 택시를 잡았고 박영희는 서준이를 안고 택시에 탔습니다. 인근 정형외과로 가주세요. 급합니다. 택시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영희는 서준이를 달랬습니다. 서준이는 계속 울었고 손목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영희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서준이를 진찰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박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준이를 엑스레이실까지 데려갔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영희는 의자에 앉아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큰일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손목 골절입니다. 깁스를 해야 합니다. 박영희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목이 부러졌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의사는 서준이에게 깁스를 했습니다. 하얀 깁스가 서준이의 오른팔을 감쌌습니다. 서준이는 울음을 그쳤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박영희는 수납 창고에서 치료비를 냈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박영희는 불안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또 화를 낼 게 분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박영희는 서준이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수진이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박영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서준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습니다. 병원 다녀왔고 깁스를 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뭐라고요? 깁스요? 네, 손목 골절이래요. 지금 집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영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준이는 소파에 앉아 깁스한 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서준이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서준아. 금방 나을 거야. 30분 후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현관 바닥을 쿵쿵 울렸습니다. 수진은 가방도 제대로 내려놓지 않고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서준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깁스한 팔을 살폈습니다. 서준아, 어디가 아파? 엄마 왔어. 서준이는 엄마를 보자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은 서준이를 안아올리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박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가 밖에 나가고 싶어 해서 잠깐 놀이터에 갔다고 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빨리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았고 깁스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를 소파에 내려놓고 박영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손주를 이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뭘 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영희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도 정말 미안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면 다예요? 우리 서준이 팔이 부러졌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을 들어 박영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따따따따따. 손바닥이 뺨에 닿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영희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박영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제대로 못 봤으니까 우리 서준이가 다친 거잖아요. 수진은 존댓말을 버리고 반말을 했습니다. 박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30년 회사 생활을 하며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할머니 자격도 없어요. 어떻게 손주 하나 제대로 못 봐요? 수진의 폭언은 계속되었습니다. 박영희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서준이는 소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맞는 모습을 본 아이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수진은 숨을 헐떡이며 박영희를 노려봤습니다. 박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뺨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랐고 귀는 멍멍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박영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서준이를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영희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뺨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7시쯤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민준은 거실로 들어와 박영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소파 옆에서 노는 서준이를 봤습니다. 깁스한 팔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준아, 팔이 왜 그래? 민준은 서준이에게 다가가 깁스를 살폈습니다. 박영희는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가 화났구나.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뺨은 여전히 얼얼했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관리했고 온갖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수진과 민준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용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서준이가 다쳤어. 이제 못 믿겠어. 여보, 엄마도 미안해 하시잖아.
고의가 아니었어. 고의가 아니면 다야. 우리 아들 팔이 부러졌는데?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영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민주는 수진을 달랬고 수진은 화를 풀지 못했습니다. 박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쯤 박영희는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아팠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박영희는 소파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곧 해가 뜰 것 같았습니다. 박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선의로 아들 가족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짐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뺨까지 맞았는데 어떻게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박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몇 벌 챙겼습니다. 속옷과 양말 그리고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통장을 챙겼습니다. 가방은 금방 찼습니다. 박영희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일해서 마련한 이 집에서 쫓겨나듯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습니다. 박영희는 아파트 단지를 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박영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친구 집에 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찾아가기 민망했습니다. 호텔에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며칠 지내며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강남역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직원은 새벽에 혼자 온 노인을 이상하게 봤지만 아무 말 없이 방키를 줬습니다. 박영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박영희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잠에서 깨어 어머니가 없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찾으러 올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 박영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30년간 열심히 일했고 은퇴 후에는 평온하게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박영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살아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와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8시쯤 박영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의 전화였습니다. 박영희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집에 안 계시네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박영희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에게 뺨을 맞아서 집을 나왔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박영희는 휴대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오전 내내 민준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박영희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오쯤 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박영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기로 한 걸까요? 오후 2시쯤 박영희는 호텔을 나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식사 후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한 돈이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는 시세가 10억 원쯤 됐습니다. 대출은 없었습니다. 박영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녁 6시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도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영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온 지 하루가 지났는데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사는 아들은 이제 어머니보다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박영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희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좋은 위치에 아파트를 파신다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빨리 매각하고 싶으니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영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일해서 마련한 집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이제 추억보다 상처가 더 많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뺨 맞은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부동산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벌써 관심 있는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좋은 아파트라 금방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박영희는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9억 원에 팔렸습니다. 시세보다 1억 원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박영희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집을 팔았다. 한 달 안에 이사 나가거라. 문자를 보낸 후 박영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10분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집을 팔았다고요? 민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박영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계약했다. 한 달 후에 잔금 치르고 집을 넘긴다. 너희는 그 전에 나가야 한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살 수 없다. 박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수진이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 왜 물어보니? 며느리에게 뺨까지 맞았는데 어떻게 같은 집에서 살겠니?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박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선의로 너희를 받아들였다. 전세 사기 당해서 갈 곳 없다길래 내 집에 들였다. 그런데 돌아온 건 무시와 폭력이었다. 이제 끝이다. 엄마, 제가 수진이한테 말할게요. 사과하게 할게요. 사과는 필요 없다. 이미 늦었다. 한 달 안에 나가거라. 박영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는 냉정했습니다. 용서는 하겠다.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다. 이미 결정했다. 어머님, 우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한 달 안에 집을 어떻게 구해요? 그건 내 문제다.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박영희는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단호해져야 했습니다. 계속 선의를 베풀다가는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과 수진은 박영희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박영희는 거절했습니다. 만나봤자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민준은 여러 번 설득했지만 박영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잔금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박영희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매수자를 만났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잔금을 받았습니다. 9억 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계약금 1억과 합쳐 총 10억 원이 생겼습니다. 박영희는 경제적으로 더욱 여유로워졌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대치동 아파트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중 가족은 이미 이사를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년간 일해서 마련한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시간들, 아들이 자라던 모습들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남의 것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대치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박영희는 잠시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열쇠를 부동산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집과는 완전히 작별이었습니다. 박영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15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조용한 동네였고 주변에 공원도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간단하게 집을 꾸몄습니다. 필요한 가구만 들였고 불필요한 것은 사지 않았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 후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새 전셋집 구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보고 계약했습니다. 엄마 한번 뵙고 싶어요. 박영희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만나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단호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일은 용서할 수 있었지만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손주 이야기에 박영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준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를 만나면 민준과 수진도 만나야 했습니다. 그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했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옛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식사 한번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박영희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동료는 박영희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영희 씨, 얼굴이 밝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한 것뿐이에요. 박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료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 살며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동료는 박영희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손주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회사에서 일하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굽신거리며 사는 것보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영희는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박영희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의 전화였습니다. 박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선의는 때로 독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박영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뺨을 맞고 집을 나온 그날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